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님이신데요. 간단히 이제 양력을 소개드리면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보건교육사 전 국가시험원장과 스웨덴 카로리스카 의과대학 연구원, 잘 아시다시피 카로리스카 의과대학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심사하는 50분의 전문가가 있는 대학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보건교육 활동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에 대한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보건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한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미 이제 내용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가왔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겪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달라진 모습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지난주부터 좀 달라졌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1년 가까이 축구장, 야구장, 경기장에 이제 관중이 그다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포항이 이루어졌던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택배 회사와 그다음 이제 배달 업체가 굉장히 또 새로운 이제 호황 시대를 맞이했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보건소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건소 쪽이 제 전공 분야인데 사실은 전국을 다니기 참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외부인들이 이제 이 보건소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별 진료소라고 하는 것을 보건소 입구에 이제 마치 컨테이너 박스처럼 된 거죠. 이게 지금 모든 전국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는 예산과 장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코로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 기존에 해왔던 이제 보건 업무들은 사실은 거의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습니다. 모든 보건소 인력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바뀌고요. 또 하나가 이 선별진료소가 단지 우리가 검체 채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A라는 지역에 코로나19 유사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추적조사 그리고 2주간 격리 동안 관리 이런 업무 모든 업무를 사실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사실은 모든 보건소에서는 매일 밤 10시까지 비상체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달라졌고요. 그럼 보건소만 달라졌냐? 자, 병원은 그렇죠. 병원은 더 심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호흡기 관련해서는 안심진료소라는 것을 병원 입구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거쳐서 역시 병원을 가게 되고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이제 환자들. 과거에 사실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메르스 시대에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입원 환자를 마음대로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예약제로 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 라인을 그러니까 코스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에 대한 병문안을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이 호흡기 질환자는 다른 이 동선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모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던데요. 제 아는 가까운 분께서는 아예 이 문자 자체를 못 오게 그냥 무음 처리해버리는 분도 계시고 아예 차단시키는 그런 분도 계실 만큼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본의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지만은 유럽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런 방역 체계라든지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게 사상적 근본을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좀 다른 체제잖아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논의는 조금 뒤로 가 있고 이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일 수도 있고요.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질서를 만들게 되면은 다음번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이 우리하고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자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 우리 일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좀 학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건학적으로 좀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정진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염병 시대에서 이제 만성질환 시대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였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신종 감염병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적 문제이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문으로 나온 게 공중보건학 퍼블릭 헬스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나온 학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정진 뉴 퍼블릭 헬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문적 체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 학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우리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몇 장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게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과거 전통적으로 1960년도 이후부터 보건교육이 중요한 우리 보건 분야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보건교육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가 가족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족계획의 문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시대로 가버려서 더 이상 그런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고요.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인 위생, 특히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손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은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염병과 일반 환자들에 대한 이 동선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착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개인 인권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위생 특히 우리가 보건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근거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리주의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벤담이라 얘기한 여기에서 그걸 철학적 근거인데, 그러니까 소수는, 그러니까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는 소수는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그런 이제 철학적 근거에서 이 보건 사업이 그동안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앞서 유럽의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 학문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 그동안 이제 이걸 가지고 언론에 제가 3번 TV에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종결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두 번째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낙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달 2, 3, 4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6월, 길어도 10월까지는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국가가
24시간 풀로 가동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거기까지 가 있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국가주의가 지금 사실은 부활했죠. 각 나라별로, 각 제약회사별로 각자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그런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국가주의로 부활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WHO가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이 공동 협력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가버리고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적인 리더십의 부재가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도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몇 가지적으로 보건학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건교육사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헬스 리트리시입니다. 헬스 리트리시를 지금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원어 그대로 헬스 리트리시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헬스 리트리시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인들이 보건교육사가 지역 주민에게 어떤 내용이나 정보를 설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은 보건교육사나 보건의료인이 설명한 내용을 80% 이상, 100%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갭, 심지어 60%, 40%까지밖에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이 계획을 줄여주지 않고 새로운 정보만 계속 준다라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헬스 리트리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헬스 리트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특히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약국에 가서 약봉투에서 그렇죠. 약사가 물론 설명하지만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약봉투에 나와 있는 글씨가 너무 적어서 노안인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은 읽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은 헬스 리트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스 리트리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보시면은 우리가 건강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헬스 리트리시는 그동안 보건교육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헬스 리트리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표현하는 게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보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교육과 헬스 리트리시와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게 연차적으로 같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헬스 리트리시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개인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정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그다음 사용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결정하는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2012년에 소렌슨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이 건강 정보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별을 하고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게 이제 헬스 리트리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연구년을 보내면서 1년간 제가 이제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었는데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머무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세계 건강정신 학회장의 마그렛 베리 교수님께서 제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메일을 드렸더니 그래서 자기에게 6개월만 올 수 없겠느냐고 해서 이제 갑자기 6개월 정도까지 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갔더니 마그렛 베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헬스 리트리시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 소렌슨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 헬스 학자입니다. 굉장히 좀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이걸 우리 한국이 좀 가져가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헬스 리트시는 이미 1974년도에 학교 보건교육 분야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미국에서는 보건교육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이 헬스 리트를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한 상태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 설문 도구 개발이 이제 1991년도부터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 세계보건기구 건강정신 용어집에 이 개념이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이런 흐름들이고 가장 최근에 제9차 국제건강정신회의에서 이 헬스리트 정교성이 이제 상하이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국내에 대해서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를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제가 6개월 정도 마그네 베리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헬스 리트러시를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이제 병원 중심의 환자 중심의 헬스 리트러시입니다. 병원 이제 의료기관 중심의 헬스 리트러시를 접근하는 것이고, 유럽 특히 EU 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인구 집단 커뮤니티 베이스드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헬스 리트러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아까 소렌슨 교수고요. 그분 네덜란드 교수이십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에도 1919년도에 이 아시아 헬스티 연맹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에서 이 아까 유럽에서 특히 HLS가 헬스 리트러시 서베이, 유럽 유니언, 그다음 Q가 퀘츄의 질문지 47개 항목을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것들을 아시아에서 지금 피터 창 교수가 아시아연맹 회장인데요. 어쨌든 12개 문항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아시아로 지금 넘어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국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국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걸 찾아보니까 사실은 2005년도에 이미 국내에서 부산 지금 김성수 교수님하고 이분들이 부산의과장에 계신 분들인데 이미 미국의 헬스 리트러시에 대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2005년도에 개념을 의료정보 이해 능력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헬스 리트러시를 소개를 했고요. 특히 병원 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소렌슨 교수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주로 지금 WHO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럽 EU의 47개 항목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오현정, 최명일 이 두 분이 이 소렌슨 교수의 모델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저는 제가 2019년 1월부터 2월부터 마그네 베리 교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미 국내에서 2019년 3월, 그 다음 2019년 6월에 이미 EU 47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베이스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서베이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이미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 요 두 연구가 2019년 3월과 6월에 이미 그 결과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정신종합기 HP 2030의 헬스 리트러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이제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조만간 발표될 2030에는 이 영역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 리트러시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제가 우선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국내에 출판되었던 38편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많이 번역은 건강정보 이해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약화 굉장히 많은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지금 구강 분야의 헬스 리트러시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34편의 이 구강 분야 헬스 리트러시를 한국 번역을 보니까 역시 여기는 또 다른 구강 건강 문해력이라는 번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통일된 용어가 아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헬스 리트러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핵심인데 헬스 리트러시 핵심은 뭐냐면은 건강 관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그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주자. 이 내용이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보건교육사 지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고 스마트폰 기기가 그렇죠.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70대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은 37.8%입니다. 60대 이상은 80.3%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60대까지는 이런 기기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세대 그렇죠.는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를 받고 보내고 하지만 이 문자에 대해서 노출되신 분도 70대 이후가 되면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어르신 돌봄에 AI가 지금 등장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죠. 일부를 투약 시간을 안내하거나 말벗을 하거나 반려견 AI 이런 것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새로운 기기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젊은 세대, 젊은 감각에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이 접목이 되어서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소외 계층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교육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 리트러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보건교육사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역시 이제 미국 중심의 헬스 리트러시는 병원의 보건의료기관의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 보건교육사가 헬스 리트러시와 관련해서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특히 그 보건의료인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데 관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의료인들이 환자의 것들을 설명했을 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보건교육사가 관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는 역시 이제 헬스 리트러시 수준을 좀 측정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우리가 HP 2030에 이제 헬스 리트러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계층에서 이런 헬스 리트러시가 좀 수준이 낮은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수준을 향상시켜줘야만 결국은 건강 행동에 변화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건교육사가 좀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입퇴원 환자에 대한 헬스 리트러시 이제 관련해서 방문 상담을 한다든지 체계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보건교육사가 좀 더 이거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사가 자기 새로운 역할을 좀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보에 대한 갭 그리고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갭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역할로서 보건교육사가 헬스 리트러시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